자갈치 시장 생선 장수 집안이 내 아들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에 나는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 부산 해운대 특급 호텔 30층 그랜드 볼룸. 천장에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흰 장미와 백합이 가득한 버질로드가 길게 뻗어 있었다. 오늘은 내 아들 민호의 결혼식이었다. 나는 장성규다. 평생을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살아왔다. 새벽 4시면 일어나 횟집과 식당에 신선한 생선을 납품하고 시장에서 손님들과 정겨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다. 그렇게 벌어온 돈으로 민호를 대학까지 보냈고 이제 드디어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와 가정을 이루는 날이었다. 신부 유진이는 참 고운 아이였다. 패션 디자인을 전공한 똑똑하고 예쁜 딸이었다. 민호가 처음 데려왔을 때부터 우리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다정하게 불렀다. 나는 이런 며느리를 둔다는 게 꿈만 같았다. 하지만 신부 아버지 한재덕은 달랐다. 건설과 무역을 하는 큰 기업의 회장이라는 그는 첫 상견례부터 우리를 못마땅해 했다. 눈빛 하나하나에서 격이 다르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래도 아이들이 사랑하니까. 나는 그렇게 속으로 되뇌며 참았다. 오늘만큼은 완벽한 날이 되기를 바랐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민호가 턱시도를 차려입고 단상에 섰다. 내 아들이 이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모든 게 완벽했다. 그 순간까지는 잠깐. 갑자기 한재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회자로부터 마이크를 빼앗더니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올랐다.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하객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할 말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홀 전체에 메아리쳤다.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이나 파는 집안이 감히 우리 사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300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우리를 쳐다보았다. 어떤 이는 당황스러워했고 어떤 이는 수군거렸다. 내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냄새나는 생선장수 따위와는 격이 맞지 않아. 한재덕이 소리쳤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게도 내 아들의 뺨을 후려쳤다. 찰싹. 홀 안이 고요해졌다. 민호가 뺨을 움켜쥔 채 충격에 빠진 눈으로 장인어른을 쳐다보았다. 유진이는 아버지의 팔을 붙들며 아빠 왜 그래요? 라고 소리쳤지만 한재덕은 단호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내가, 내 아들이 이런 모욕을 받다니. 하지만 그때 민호의 눈빛이 내게로 향했다. 원망스럽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눈빛이었다. 오히려 미안해하는 눈빛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날 밤 아들이 내게 무릎을 꿇었을 때 나는 비로소 진짜 분노가 무엇인지 알았다. 웨딩홀을 나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하객들의 시선이 등 뒤로 따라붙는 것 같았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을, 어떤 이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걸었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민호는 달랐다. 택시 안에서 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옆모습이 처참해 보였다. 뺨에 난 빨간 손자국이 아직도 선명했다. 유진이는 울면서 쫓아왔지만 민호는 시간 좀 주세요라고 말하고는 돌아섰다. 자갈치 시장 근처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도 침묵은 계속됐다. 아내가 급히 나와 우리를 맞았다. 어머, 어떻게 된 거예요? 결혼식은요? 아내의 물음에 민호가 무너져 내렸다. 현관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내게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뭔 소리냐 이놈아. 제가 잘못 선택했어요.
아버지를 이런 모욕을 당하게 만든 게 다 제 잘못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을 살아온 사나이가 아이처럼 흐느끼고 있었다. 민호야, 일어나라. 나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진짜 화가 나야 할 사람은 나였다는 걸. 내가 뭘 잘못했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한 게 잘못이냐? 하지만은 개뿔. 잘못한 건 그 인간이야.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평생 누구와도 싸워본 적 없는 내가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짜 분노를 느꼈다. 거실에 앉아 아내가 끓여준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민호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아내는 주방에서 한숨만 쉬고 있었다. 생선장수 따위와는 격이 맞지 않아. 한재덕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생선장수 따위라고?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부산항에 나가 싱싱한 생선을 골라 손님들에게 팔았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게 뭐가 부끄러운 일인가?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부족했다. 뭔가 해야 했다. 나는 서재로 가서 낡은 파일박스를 꺼냈다. 오래전 일이었다.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을 팔기 전 나는 대성수산이라는 수출업체에서 5년간 일했었다. 회계팀에서 해외 거래 장부를 관리하고 일본 바이어들과 직접 교섭하는 일을 했다. 그때 배운 게 있었다. 무역업이라는 게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것. 특히 일본과의 거래에는 세금을 피하거나 자금을 빼돌리는 꼼수가 많았다. 한재덕. 일본과 무역을 한다고 했지? 나는 컴퓨터를 켰다. 요즘 세상에는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서 예전보다 정보를 찾기가 쉬워졌다. 한재덕 그룹에 대한 기사들을 하나씩 찾아 읽어보기 시작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민호가 거실로 나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아버지, 아직 안 주무세요? 앉아라. 민호가 조심스럽게 내 옆에 앉았다. 나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이거 봐라. 내장인 되려던 사람이 하는 사업 말이야.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유진이하고도 헤어지기로 했어요. 헤어져? 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떡해. 민호야. 나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사랑은 포기하는 게 아니다. 지키는 거야. 그리고 지키려면 싸워야 할 때가 있어. 민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아버지가 널 위해 뭔가 해보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계획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한재덕이 우리를 무시했던 그 순간부터 이미 승부는 시작된 거였다. 생선장수 따위라고 했지. 이제 누가 정말 더러운 놈인지 세상에 보여주마. 아무도 모르는 것이 있었다. 자갈치 시장의 평범한 생선장수였던 내게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진다면 재벌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걸. 아침 6시, 나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오늘은 생선을 사러 가는 게 아니었다. 만날 사람이 있었다. 부산항 수산물 도매시장 한 모퉁이 작은 사무실에서 김철수를 만났다. 20년 전 대성수산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다. 지금은 부산항 물류관리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성규야, 웬일이냐? 자갈치에서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철수야, 부탁이 하나 있어. 나는 어제 일을 간단히 설명했다. 김철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한재덕 그룹? 아, 그 회사. 요즘 일본 쪽 물동량이 엄청 늘었다더라.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야. 글쎄. 공식적으로는 건설 자재랑 기계 부품을 수출한다고 하는데 실제 선정량하고 신고량이 자꾸 안 맞아. 김철수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근데 성규야, 이거 위험한 일이야. 한재덕이 얼마나 큰 놈인데. 철수야.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내 아들이 결혼식장에서 뺨을 맞았어. 그것도 300명이 보는 앞에서. 김철수의 눈빛이 변했다. 그도 아들을 둔 아버지였다. 뭘 도와주면 되냐? 1시간 뒤 나는 부산 중구의 한 카페에 있었다. 만날 사람은 박영호 옛 대성수산 과장이었다. 지금은 세관에서 일하고 있었다. 성규 형님 오랜만이에요. 영호야 고맙다. 박영호는 내 사정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한재덕 그룹. 사실 우리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아요. 수출 신고서와 실제 물품이 자꾸 다르다고. 어떻게 다른데? 건설 자재를 수출한다고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고철이나 폐기물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차액으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이거였다. 근데 형님, 이런 걸 조사하려면 내부 사람이 필요해요. 회계장부를 직접 봐야 하거든요. 내부 사람. 그게 문제였다. 그날 오후 나는 자갈치 시장으로 돌아왔다. 평소처럼 생선을 팔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다. 어떻게 한재덕 그룹 내부로 들어갈 것인가? 아저씨, 광어 한 마리 주세요. 고객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젊은 여자였다. 정장을 입고 있는 걸 보니 회사원인 것 같았다. 네, 싱싱한 걸로 골라드릴게요. 광어를 포장하면서 무심코 물었다. 어디서 일하세요? 이 근처에 회사가 있나? 아니에요. 남포동 쪽에서 일해요. 한재덕 그룹이요. 내 손이 멈췄다. 운명이었을까? 아, 한재덕 그룹. 큰 회사네요. 어느 부서에서? 회계팀이에요. 요즘 야근이 너무 많아서.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차분하게 행동했다. 야근이 많으시구나. 그럼 이거 서비스로 더 드릴게요. 기운 내세요. 어머, 고맙습니다. 젊은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다. 나는 그녀의 명함을 건네받았다. 한재덕 그룹 회계팀 최가람. 그날 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재덕 그룹에 대한 자료를 더 자세히 찾아봤다. 25년 전 대성수산에서 배운 무역 실무 지식이 하나씩 되살아났다. 일본과의 무역에서 자주 쓰이는 수법들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가짜 계약서, 이중장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세탁.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민호가 거실로 나왔다. 아버지, 뭘 그렇게 열심히. 민호야, 앉아라. 나는 화면을 가리켰다. 아버지가 예전에 무역회사에서 일했다고 했지? 그때 배운 게 있어. 네. 돈이라는 건 말야 아무리 복잡하게 숨겨도 반드시 흔적이 남아. 특히 해외로 나가는 돈은 더더욱. 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내장인 될 뻔했던 그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그리고 아버지가 그걸 찾아낼 거야. 아버지. 민호야, 아버지를 믿어라. 생선장수라고 우습게 봤지? 25년 전 내가 누구였는지 보여주마.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시장으로 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가람을 기다리면서였다. 그녀가 나타날 때까지 나는 계속 기다렸다. 복수는 참을성 있는 사람의 것이었으니까. 운명이라는 건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더니 그날 최가람이 다시 내 가게로 들어왔을 때 나는 내 인생이 바뀔 것을 직감했다. 3일이 지났다. 매일 아침마다 나는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생선을 정리하며 그녀를 기다렸다. 혹시라도 놓칠까봐 가게를 비울 수도 없었다. 아저씨, 또 왔어요. 목요일 오후 3시 최가람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어깨도 축 늘어져 있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걸 드릴까요? 지난번에 주신 광어가 정말 맛있었어요. 이번에는 전복 좀. 전복이요? 좋은 걸로 골라드릴게요. 나는 싱싱한 전복을 고르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요즘 많이 바쁘신가 보네요. 얼굴이 좀 지쳐 보여요. 아, 네. 회사에서 감사가 있어서요. 장부 정리하느라 밤새는 날이 많아요. 감사. 그 단어가 내 귀에 꽂혔다. 감사요? 힘드시겠네요. 큰 회사는 그런 게 복잡하죠? 네, 특히 해외 거래 부분이 워낙 복잡해서. 일본 쪽 거래가 많거든요. 일본이요?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였다. 제가 옛날에 무역회사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어서 아는데 일본 거래는 정말 까다롭죠. 서류도 많고. 최가람의 눈빛이 달라졌다. 아저씨가 무역회사에서 일하셨어요? 네, 오래전 일이지만요. 대성수산이라고 회계팀에서 5년 정도. 와, 그럼 정말 잘 아시겠네요. 저희도 수산물이 아니라 건설 자재지만 절차는 비슷하잖아요. 기회였다. 맞아요. 그런데 건설 자재 수출이면 요즘 일본에서 수요가 많나요? 최가람이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 좀 이상해요. 신고하는 품목하고 실제 수출하는 게 자꾸 다른 것 같아서요. 내 심장이 빨라졌다. 하지만 침착하게 반응했다. 아, 그런 일이 있나요? 뭐 실수일 수도 있고.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자주 반복되니까. 그리고 회장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거래들은 저희도 손을 못 대게 하거든요. 회장님이 직접? 네, 특별 계정이라고 해서. 회장님하고 몇 명만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특별 계정. 이중장부의 전형적인 형태였다. 힘드시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감사까지 받으시고. 정말 스트레스가. 아, 죄송해요.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죠? 최가람이 당황해했다. 괜찮아요. 저도 그런 일 겪어봐서 이해해요. 무역업계에서 일하다 보면 그런 애매한 상황이 많죠. 나는 포장된 전복을 건네며 말했다. 혹시 너무 힘드시면 언제든 오세요. 아저씨도 그쪽 일 조금 아니까 얘기라도 들어드릴게요. 정말요? 물론이죠.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단골 손님 걱정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최가람이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그럼 또 올게요. 그녀가 떠나고 나서 나는 바로 김철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철수야, 나야. 한재덕 그룹 수출 내역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 갑자기 왜? 내부에서 증언해줄 사람을 찾았어. 뭐? 정말? 그래.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어. 내일 만나자. 전화를 끊고 나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최가람은 분명 뭔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도 현재 상황에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민호가 거실로 나왔다. 아버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조금씩 진전이 있어. 민호야,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유진이하고 정말 연락 안 하고 있냐?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네. 유진이가 몇 번 연락했는데 저는 받지 않았어요. 바보 같은 놈. 사랑하는 사람을 왜 포기하냐? 아버지,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민호야, 아버지가 지금 하는 일이 뭔지 알아? 네. 내 사랑을 지키는 거야. 그리고 우리 가족의 명예를 되찾는 거고. 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버지가 반드시 해결해 줄게. 다음 날 새벽 나는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일어났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한재덕, 이제 내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 하나씩 밝혀내 주겠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게 있다. 최가람이 떨리는 손으로 USB를 내 손에 쥐어줬을 때 나는 승부가 끝났다는 걸 직감했다. 일주일이 더 지났다.
그동안 나는 김철수와 박영우로부터 한재덕 그룹의 수상한 무역 내역들을 하나씩 수집했다. 건설 자재 수출이라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고철과 폐기물이 나가는 경우가 수십 건, 금액도 수십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추측일 뿐이었다. 아저씨, 금요일 저녁 7시 시장이 한산해질 무렵 최가람이 나타났다. 평소와 달리 초조해 보였다. 가람씨, 어서 와요. 오늘은 좀 늦네요. 아저씨,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 상담받고 싶은 게 있어서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물론이죠. 잠깐만 기다려요. 나는 서둘러 가게를 정리했다. 그리고 근처 조용한 카페로 그녀를 데려갔다. 뭔 일이에요?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아저씨,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최가람이 고개를 떨구었다. 천천히 얘기해봐요. 어제 회사에서 큰일이 일어났어요. 감사팀에서 특별 계정을 조사하려고 했는데 회장님이 완전히 화를 내셨어요. 어떻게? 감사팀장이 해고됐어요. 그냥 해고가 아니라 아예 업계에서 매장시켜버리겠다고 하셨어요. 나는 긴장했다. 그럼 지금? 네, 아무도 특별 계정에 손을 댈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최가람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저는 이미 봐버렸어요. 특별 계정 내용을.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뭘 봤는데요? 정말 엄청난 거예요. 일본으로 나가는 돈이 신고 금액의 10배가 넘어요. 그리고 받는 회사들도 전부 가짜예요. 가짜? 네, 도쿄에 있다고 되어 있는 회사들인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들이에요. 제가 직접 확인해 봤거든요. 이거였다.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결정적 증거였다. 가람씨, 그런 걸 어떻게 확인했어요? 사실 일본어를 조금 해요. 대학 때 전공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회사들에 직접 전화해 봤는데 전부 그런 회사는 없다는 답변만. 최가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저씨,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이런 걸 알게 됐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야 하나요? 나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이 순간이 모든 걸 결정하는 순간이었다. 가람씨,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네. 혹시 그 증거들 어떤 형태로 가지고 계세요? 파일로 저장해뒀어요. 그리고 몰래 복사도 해뒀고요. 복사요? 네, USB에. 혹시 모르니까. 이런 게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다. 가람씨, 사실 저도 한재덕 회장과 개인적인 일이 있어요. 네. 제 아들이 그분 딸과 결혼하려고 했었는데 결혼식장에서 큰 모욕을 당했어요. 최가람의 눈이 커졌다. 설마 그때 그 일이요? 회사에서 소문 들었어요. 회장님이 결혼식을 망쳐놨다고. 맞아요. 바로 그 일이에요. 나는 그날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최가람은 점점 더 충격을 받는 표정이었다. 너무하네요. 어떻게 그런 일을. 가람씨,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의를 실현하려는 거예요. 잘못된 일은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가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제가 너무 싫었어요. 그럼, 아저씨. 최가람이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이거 받아주세요.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저씨라면. 떨리는 손으로 USB를 내게 건넸다. 정말 괜찮겠어요? 이런 일에 휘말리면. 괜찮아요. 어차피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있었거든요. 나는 USB를 받아들었다.
작고 가벼운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재덕의 운명이 들어있었다. 고맙습니다, 가람씨.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아저씨가 꼭 잘못을 바로 잡아주세요. 그날 밤 나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 나타난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니 경악스러웠다. 이중장부, 가짜 계약서, 유령 회사와의 거래 내역, 그리고 한재덕이 직접 지시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한재덕, 이제 내 차례다. 그날 밤 장성규는 생선 비린내가 밴 작은 방에서 운명을 바꿀 파일들과 마주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최가람이 건네준 USB가 놓여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 작은 장치는 마치 폭탄처럼 보였다. 장성규의 손이 떨렸다. 20년 전 무역회사에서 일할 때도 이런 긴장감을 느낀 적은 없었다. 아버지, 밥 드세요. 민호가 라면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다. 하지만 장성규는 컴퓨터 화면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야, 잠깐만 기다려라. USB를 컴퓨터에 꽂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커졌다. 폴더 하나, 둘, 셋. 수십 개의 파일이 나타났다. 일본 거래처 계약서, 이중장부 2019-2024, 해외 송금 내역. 첫 번째 파일을 열었을 때 장성규는 숨을 멈췄다. 이 새끼들이 한재덕 그룹과 일본 다나카 상사라는 유령 회사 간의 가짜 계약서가 선명하게 보였다. 계약 금액만 해도 수백억 원. 하지만 실제로는 한 푼도 거래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자금 세탁을 위한 허위 서류였다. 아버지, 뭘 보고 계세요? 민호가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봤다. 복잡한 숫자와 영어로 가득한 문서들이 가득했다. 민호야, 이것 봐라. 장성규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다. 송금 내역서에는 매달 일정한 금액이 일본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상품 수입 기록은 전혀 없었다. 이게 뭔 뜻이에요? 돈만 보내고 물건은 안 들여온다는 뜻이다. 세금 안 내려고 돈을 빼돌린 거지. 장성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20년 전 무역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이 되살아났다. 저런 수법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다음 폴더를 열었을 때 그의 분노는 정점에 달했다. 음성 파일이 하나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최 대리, 이번 달에도 다나카 상사로 50억 보내. 세무서에서 뭔가 묻거든 신규 설비 도입이라고 해. 한재덕의 목소리였다. 회장님, 이렇게 계속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뭔 문제야? 우리가 얼마나 세금 냈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녹음이 끝나자 방은 정적에 휩싸였다. 장성규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버지, 이 더러운 새끼가. 장성규가 책상을 주먹으로 쳤다. 라면 그릇이 덜컹 소리를 냈다. 우리를 생선장수라고 무시했지? 더러운 건 누구인지 이제 알겠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파일들을 차례로 열어봤다. 이중장부, 허위 계약서, 조작된 거래 내역. 한재덕 그룹의 비리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민호야, 이걸 봐라. 마지막 파일은 한재덕이 직접 서명한 지시서였다. 일본 송금건 절대 외부 유출 금지. 관련자는 즉시 해고 조치. 날짜는 불과 한 달 전이었다.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장성규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자갈치 시장의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곳에서 20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떠올랐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싱싱한 생선을 골라오고 손님들에게 싱글벙글 웃으며 장사를 했던 평범한 날들. 하지만 한재덕은 그런 삶을 짓밟았다. 결혼식장에서 수백 명 앞에서 자신과 아들을 모욕했다. 민호야. 장성규가 아들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아버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 그는 프린터기를 켜고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출력하기 시작했다. 종이 나오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가득 메웠다. 장성규의 입가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새벽 4시 장성규는 마지막 전화를 끊었다. 네, 부산일보 사회부입니다. 제보 감사합니다. 그의 손목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깨우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4장의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국세청 마이너스 완료, 부산지검 특수부 마이너스 완료, 해양경찰청 마이너스 완료, 부산일보, KBS, MBC 마이너스 완료.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장성규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다. 민호야, 이제 시작이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자갈치 시장에서 올라오는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곧 새벽 경매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시장으로 나갔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전 8시 정각. 장성규의 핸드폰이 울렸다. 국세청 조사관이었다. 장성규 씨, 제보해 주신 자료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한재덕 그룹 본사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부산지검 특수부였다. 장 선생님, 증거 자료가 매우 구체적이네요. 검찰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증인이나 증거가 있으시면 최가람이라는 분이 더 많은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장성규가 차분히 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다. 오전 9시 부산 시내 모든 라디오와 TV에서 속보가 터져나왔다. 긴급 속보입니다. 부산 소재 한재덕 그룹이 일본과의 무역 거래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 자금을 불법 해외 송금한 혐의로 검찰과 국세청 합동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생선 상인들이 하나둘 장성규의 가게 앞에 모여들었다. 성규야, TV에서 내 사돈 회사 얘기 나오던데? 그 한재덕 그룹 말이야? 장성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오전 10시 30분.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한재덕 그룹 본사 앞은 아수라장이 됐다. 검찰 수사관들과 국세청 조사관들이 박스를 들고 줄지어 나오고 있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져나갔다. 한재덕 회장, 불법 송금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장님, 일본 다나카 상사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한재덕은 선글라스를 끼고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올라탔다. 카메라는 그의 굳어진 표정을 놓치지 않고 담아냈다. 같은 시각 장성규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시장으로 나왔다. 단골 할머니가 다가와 물었다. 성규야, 너 사돈 회사가 왜 이래? 할머니, 잘못한 일은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20년 전 무역회사에서 일하며 쌓았던 모든 경험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 2시 두 번째 속보가 나왔다. 한재덕 그룹 관련 추가 소식입니다. 검찰은 그룹 계열사 3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일본 소재 다나카 상사는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로 밝혀졌습니다. 민호가 아버지에게 달려와 속삭였다. 아버지, 유진이에게서 전화 왔어요. 울면서. 민호야,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다. 장성규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게 옳은 일이야. 저녁 9시 메인 뉴스에서 앵커가 브리핑했다. 한재덕 그룹 수사와 관련해 내부 제보자의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날 밤 장성규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복수가 아닌 정의였다.
그는 마침내 아들과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다. 새벽 시장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부산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의 등을 밀어주는 것 같았다. 정의는 승리했다. 한재덕이 수갑을 찬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순간 그의 제국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한재덕 그룹 회장 긴급 체포. 오전 6시 속보 자막이 모든 방송사 화면을 장식했다. 해운대 고급 주택가에서 끌려 나오는 한재덕의 모습은 처참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당하던 그의 어깨가 완전히 구부러져 있었다. 장성규는 새벽 시장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들으며 그는 잠시 손을 멈췄다. 참 빠르네.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승리감보다는 오히려 허탈함이 더 컸다. 오전 9시 한국거래소. 한재덕 그룹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직행했다. 마이너스 29.9%. 거래량은 평소의 100배를 넘어섰다. 투자자들이 앞다퉈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었다. 매도, 전량 처분. 증권가는 패닉 상태였다. 한재덕 그룹 관련주들도 줄줄이 폭락했다. 하청업체, 협력사, 심지어 같은 건물에 입주한 회사들까지 연쇄 타격을 입었다. 회장님이 구속되시면서 모든 계약이 중단됐습니다. 한재덕 그룹 부산 본사 17층. 임원진들이 긴급 회의를 열고 있었다. 하지만 대책은 전무했다. 은행에서 대출 회수 통보가 왔습니다. 일본 거래처들도 모든 계약을 취소한다고 합니다. 하청업체들이 줄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1시간 만에 쏟아진 악재들이었다. 30년간 쌓아올린 제국이 단 하루 만에 붕괴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부산항 제2부두. 해양경찰청 수사관들이 한재덕 그룹 물류창고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컨테이너 하나하나 열어보며 서류를 대조했다. 이상합니다. 장부상으로는 일본에서 기계 부품을 수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빈 컨테이너네요. 역시 페이퍼 컴퍼니였구나. 가짜 무역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다. 수십억 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미스터리가 풀리고 있었다. 오후 2시 자갈치 시장. 성규야, 내 사돈이 잡혀갔다며? 단골 할머니들이 수군거렸다. 장성규는 묵묵히 생선을 손질하며 고개만 끄덕였다. 그래도 좀 미안하지 않나? 가족인데. 할머니,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을 덮어줄 순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칼질하는 손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오후 4시 검찰청. 한재덕이 조사실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다. 변호사가 그에게 속삭였다. 회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누가 이런 걸 다 알아냈지? 한재덕이 중얼거렸다. 그는 아직도 자신을 무너뜨린 것이 자갈치 시장 생선 장수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저녁 9시 메인 뉴스. 한재덕 그룹 관련 추가 보도입니다. 검찰은 그룹이 지난 5년간 총 200억 원을 일본으로 불법 송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다. 또한 그룹 계열사 임직원 1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날 밤 한유진은 텅 빈 아버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화려했던 회장실은 이제 을씨년스러운 폐허가 되어 있었다. 민호 오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또 다른 속보가 터졌다. 한재덕 그룹 법정관리 신청. 사실상 도산 수순. 30년 제국의 마지막이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수백 개의 협력사들이 연쇄 도산 위기에 몰렸다. 장성규는 이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복수는 달성했지만 무고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아버지, 후회하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후회는 없다. 하지만 마음이 무겁긴 하다. 장성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부산 바다가 잔잔히 출렁이고 있었다. 정의는 실현됐지만 그 대가는 생각보다 컸다. 한 사람의 오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응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두가 목격하고 있었다. 한유진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떨려왔을 때 민호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민호 오빠, 정말 삼촌이 우리 아버지를 신고한 거예요? 새벽 2시, 민호는 자갈치 시장 근처 방파제에 홀로 서 있었다. 부산 앞바다의 짠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유진아, 대답해줘요. 제발.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앞둔 행복한 연인이었던 두 사람 사이에 이제는 깊은 상처만 남았다. 그래. 우리 아버지가 하신 일이야. 민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더 이상 숨길 이유도 변명할 필요도 없었다. 왜 그랬어요? 한유진이 흐느꼈다. 전화 너머로 그녀의 오열 소리가 들렸다. 내 아버지가 결혼식에서 우리에게 한 일을 기억해. 생선 장수 집안이라고 모욕하고 내 뺨을 때린 것도. 그래도 가족인데. 유진아, 잘못은 숨길 수 없어. 민호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삼키고 있었다. 내 아버지가 우리를 짓밟은 순간 이건 시작된 거야. 우리는 그냥 진실을 밝혔을 뿐이야. 진실이요? 우리 가족이 다 망가졌어요. 한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녀의 분노와 절망이 전화기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엄마는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아버지는 구치소에 계셔요. 회사 직원들은 다 잘렸고. 이게 다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민호는 말을 잃었다. 그동안 복수의 쾌감에 취해 있었지만 무너진 가정의 참상을 직접 들으니 마음이 아팠다. 미안해, 유진아. 하지만 미안하다고요? 한유진이 비웃듯 말했다. 오빠도 삼촌처럼 변한 거네요. 복수가 그렇게 달콤했어요? 그게 아니야. 우리는 이제 끝이에요. 한유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오빠와 저는 이제 남남이에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툭 전화가 끊어졌다. 민호는 한동안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다. 뚜뚜뚜 신호음만이 적막한 새벽을 깨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장성규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왔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딘지 어색했다. 성규야, 괜찮나? 단골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가요? 내 며느리 될 애 말이야. 얼마나 힘들겠냐? 장성규의 손이 잠시 멈췄다. 생선을 손질하던 칼이 도마에 내려졌다. 할머니, 잘못한 건 바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야 그렇지만 애들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머니의 말에 장성규는 할 말을 잃었다. 정의는 실현했지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상처받았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 오후 민호가 아버지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다. 아버지, 유진이와 완전히 끝났어요. 그래. 장성규가 담담히 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 어렸다. 후회해요? 민호가 물었다. 후회는 아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다. 장성규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다. 민호야, 아버지가 너한테 미안하다. 왜요? 내 행복을 뺏은 것 같아서.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파도 소리만이 두 부자의 대화를 감싸고 있었다. 아버지, 전 아버지 편이에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유진이네 아버지가 우리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이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너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잖아. 진짜 사랑이었다면 이런 일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민호가 쓸쓸히 웃었다. 유진이는 결국 자기 가족만 생각했어요. 우리가 당한 모욕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날 저녁 두 부자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다. 라면과 김치 그리고 장성규가 직접 잡은 고등어 한 마리가 전부였지만 어느 때보다 따뜻한 저녁이었다. 아버지, 우리가 이긴 거 맞죠? 이긴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한 거다. 장성규가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생각보다 컸다. 창밖으로 자갈치 시장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복수는 달성했지만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았다. 사랑을 잃고 평온을 잃고 때로는 양심의 가책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이 정의의 진짜 모습이었다. 6개월 후 부산지방법원 대법정에서 마지막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한재덕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방청석에 앉은 장성규는 아무런 감정 없이 그 순간을 지켜봤다. 복수는 끝났지만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한재덕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법정을 떠났다. 그의 뒤를 따라 한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걸어갔다. 민호와 시선이 마주쳤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법정을 나서는 장성규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장성규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자갈치 시장에서 정의를 실현한 소시민 영웅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장성규는 잠시 멈춰서서 마이크를 바라봤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냥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직업에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일제히 보도했다. 한재덕 그룹 회장 최종 실형 선고. 자갈치 시장 상인의 정의로운 복수 화제. 자갈치 시장으로 돌아온 장성규를 상인들이 박수로 맞이했다. 성규야, 정말 대단했다. 우리 시장의 자랑이야. 하지만 장성규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다. 정의는 실현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이 새벽 3시에 일어난 장성규는 부산항으로 향했다. 싱싱한 생선들을 고르며 그는 문득 생각했다. 자신의 삶이 정말 달라진 것일까? 아저씨, TV에서 봤어요. 사인 좀 해주세요. 젊은 손님이 다가와 말했다. 장성규는 당황하며 손을 저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생선 장수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부산 시민들에게 그는 용기 있는 시민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몇 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부산시에서 장성규에게 시민 대상을 수여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아버지, 축하해요. 민호가 기뻐했지만 장성규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민호야, 내가 한 일이 정말 축하받을 일일까? 물론이죠. 아버지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셨잖아요. 시상식 당일 부산시청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장성규는 생전 처음 양복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다. 잘못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많은 분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혀준 최가람 씨에게도 돌아가야 할 상입니다.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장성규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날 밤 장성규는 오랜만에 바닷가를 혼자 걸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다. 한재덕의 오만함, 결혼식에서의 모욕, 그리고 긴 복수의 과정. 모든 것이 꿈 같았다. 아버지. 민호가 뒤에서 다가왔다. 무슨 생각을 하세요? 민호야,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옳았을까? 아버지, 또 그런 생각하세요?
잘못한 사람이 벌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잖아. 장성규가 한숨을 쉬었다. 그룹 직원들, 협력업체 사람들. 그들은 무슨 잘못이 있었나? 아버지, 그건 한재덕이 저지른 일의 결과예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고요. 민호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아버지 덕분에 더 큰 피해가 막아진 걸 수도 있어요. 몇 달이 더 흘렀다. 장성규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새벽에 일어나 생선을 사러 가고 하루 종일 장사를 하고 저녁에는 민호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이제 그는 단순한 상인이 아니었다. 시장 상인들은 그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고 언론에서는 종종 그의 근황을 보도했다. 성규 형, 요새 손님들이 많이 늘었던데? 옆 가게 사장이 웃으며 말했다. 사인 받으러 오는 사람도 많고 말이야. 장성규는 쓴웃음을 지었다. 유명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는데 어느새 자신은 유명인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장성규는 자갈치 시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갔다.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시장과 멀리 보이는 부산 바다를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자신의 삶은 복수를 넘어 정의로운 승리로 기록됐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따로 있었다. 아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지켜낸 것. 그것이 진짜 승리였다. 장성규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부산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의 등을 밀어주고 있었다. 오늘도 청취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